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요. 환경의 파괴 때문에 결국 인간들만 남게 될 거라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살인범과 성폭행범 같은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가정부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준기 전 회장, 동부그룹보다요. 동부구치소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걸까요? 12월 2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수능 치고 나서요. 진이 쭉 빠져 있는데 이런 문자 한 통 받았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해였던 2018년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고사장마다 그 고사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한 감독관이 이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아하. 그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 수고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아닙니다. 아주 사적인 마음에 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네. 그런데 이 감독관 결국에는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라고 보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수험생 정말 온갖 뭐랄까요. 짜증도 짜증이지만 순간 소름도 끼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보니까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과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러네요.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랑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능 감독관이었다? 정말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어딘가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의 사실 개인정보인데 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그렇게 취득해서 사사롭게 저렇게 문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네. 사실상 뭐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능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나이가 또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좀 무서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 수능 감독관 30대입니다. 이 수능 감독관은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검사는 수능 감독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수능 감독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박 사건 왜 이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검사의 논리는 이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즉 개인정보 처리자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양지민 변호사님,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고 취급자는 또 뭐예요, 대체? 사실은 이게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구멍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기로는 네.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네.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뭐 단체, 개인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이 감독관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취급자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정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바깥선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뭐 임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재판부가 판시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볼 수가 취급자, 있는데 아하.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뭐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뭐 훼손, 변경, 위조하는 행위만 금지될 뿐이고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감독관이 개인정보를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의 맹점 같아요. 진짜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윤성 교수님, 그 해당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도용되고 악용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불쾌한 연락이 오고 이걸 그냥 감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뭐 죄가 없는 것은 뭐 이제 법적으로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구멍이 뚫려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그 행위를 한 사람 스스로가 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수능 감독관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따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 전북의 한 경찰서에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 민원인이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남성에게서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네. 문자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옵니다. 아까 저는 국제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본인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네. 여기서도 아까와 같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된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이 들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왜 들 게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장 네. 들기 무거운 마음을 잡고 들려고 네. 하네요. 어쨌든 이게 한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면서 굉장히 그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찰관 어쨌든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경찰관도 이 민원을 처리한 경찰관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좀 어렵다. 네. 라는 이제 뭐 답변을 받아서 내사는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제19 감싸기라 또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차제에 법의 맹점이 있다면요. 한번 고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내 개인정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재판부 판사님들도 기분 좋으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시면 뭔가 사법부도 이참에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에서 난데없이 뭐 달리기 시합이 벌어진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탈주극입니다. 하하. 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부산 수영구의 골목길 코너를 진짜 잘 달리네. 돕니다. 코너웍이 좋네. 코너웍이 좋아요. 엄청 아하. 빨라요. 이 네. 속도를 보면요. 근데 그 뒤에 검정색 상의를 입은 아이고. 형사 2명이 쫓아가고 형사예요? 있는데요. 예, 어허. 이 2명은 형사입니다. 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남성, 도망가는 남성 맨발이고요. 어허. 한쪽 손에는 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허. 자, 그 뒤에 뛰는 형사 조금 지쳐 보이죠? 주력이 달려요. 이게 지금 주력이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아하.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과연 이 남성은 붙잡혔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저 상황을 목격한 분들, 이거 뭐야?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도 아니고. 대체 무슨 영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실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뿌리치고 그냥 도로를 건너가지고 가로질러 도망갔어요. 태우기 직전에 하여튼 도망갔어요. 아픈 척하고 이렇게 막 몸을 우그리다가 그냥 막 뿌리치고 딱 눈치 보는 그냥 막 돌아서 확 도망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들이란 얘기 나오고 또 수갑이란 얘기 나오고 또 도망가는 상황 보니까 뭔가 저 남성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긴 한데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2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호송차까지도 못 걸어가겠어요 라고 아하. 하니까 경찰이 이 남성을
휠체어에 태워서 호송차까지 끌고 갑니다. 네. 그리고 호송차에 타려는 순간 이 남성이 형사들을 밀치고 왕복 6차선 대로변을 향해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치료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하.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수갑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네. 다소 아픈 상황이다 보니 허술하게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네. 한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에서 손을 빼냅니다. 아하. 나머지 한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경찰의 해명은 피의자가 야윈 체격이라 수갑에서 손을 쉽게 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애초에 저 죄를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간 이유는 대체 뭐예요? 왜 병원에 데려갔을까요? 일단 이 남성은요 빈집털이 범이었습니다. 빈집 처리범이에요? 예, 그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게 네. 지난 15일이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유치장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복통을 호소합니다. 배가 네.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네. 경찰이 이제 어제 새벽, 이른 아침에 이 남성을 병원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했나 보네 진짜. 네. 맞습니다. 예, 그림에 나오네요. 네. 그래, 그 상황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이제 받고, 내가 걷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에 태워달라라고 해서 다시 호송차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탈주를 하게 된 거죠. 네. 범인을 놓친 이 형사들은요, 안진용 기자님, 이거 진짜 입이 얽혀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열심히 쫓아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잡지 못했느냐에 대해서요. 도주하는 순간 차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차에 부딪힐 것 같아서 결국은 잡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수갑은 양손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손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전력 질주를 두 손에 채워져 있으면 할 수 없었던 건데 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걱정인 게 못 잡았단 말이에요. 부산 일대가 지금 부산 경찰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휠체어 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설사 이제 뭐 설마 휠체어까지 탔는데 저렇게 도주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가지고 저렇게 빼내서 도주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날 수갑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해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쇠를 갖다 없이 뭐 어떤 뭐 철사 같은 거로 빼는 것이 불가능한데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저는 이제 추정컨대 네네.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야윈 그 체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옷 위로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옷 위로 채우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손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쏙 빼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아하. 지금 이제 그 부산에서는 그 최초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그 형사 인력 그리고 지구대에 있는 그 대원들 다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 하루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경찰서 비상은 해제하고 네. 현재 그 관할인 그 부산 남부서에 있는 전담팀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뚜렷한 흔적을 지금 현재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 일대, 지금 양진민 변호사님, 어디로 도주했는지 경로조차 파악 못한다면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빈집털이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셨지만 신발도 없는 상황에서 맨발로 탈주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어딘가 도피를 한다면 은신처 필요하죠. 은신처 필요하려면 돈을 구해야 되죠. 그럼 또 다른 범죄 발생에 지금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흉악범으로 없는 변할 수도 것이고요.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하. 누군가 뭐 여성이라든지 뭐 아이라든지 누군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 그러네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범행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형사들이 비상 소집해서 수사 중이고 뭐 지금 팀이 꾸려져서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갑을 제대로 사실 채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프다고 해서 아마도 조금 경계가 풀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은요, 백방으로 이 남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 전력 질주하고 있을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도 경찰 출신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사를 지금 집중할까요? 체포했던 또는 구속했던 피의자가 도주하게 되면 관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집중하는 인력 외에는 모든 인력이 다 이 도주한 범인을 쫓는데 투입됩니다. 그런가요? 네. 모든 CCTV 영상을 다 분석하게 되고 네. 이 사람이 갈 만한 곳, 연고지가 있으면 그 연고지에 각각 경찰관이 파견해서 잠복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네네. 그 이외에도 도주 경로를 따라서 모든 경찰관이 투입돼서 그 도주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네. 잡는 것 시간 문제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된다는 문제는 여전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24시간 지났어요. 지금 경찰이요. 이 방송 끝나고라도 검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른 이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정말 너무 분노가 치니까 말이 좀 더듬네요. 이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오늘 김준기 전 회장의 첫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준기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신의 집에서 입주해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그리고 자신을 보좌하던 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는데요. 네.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둘러댄 변명 보면요. 야,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웠던가라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입국했을 때만 해도 대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두 가지 혐의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10월 달이면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때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지금 2달 만에 인정한다고 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는 아마 비행기 타고 멀리 와가지고 이 지금 현재 현지 상황에 대한 어떤 감을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나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첫 재판에서는 바로 그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체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비서에 대해서도 자기는 회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행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피해자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동의를 했었다는 그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몇 년씩 기다리면서 지금 회장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동의를 한 사람들이 왜 저 문제를 제기했을까?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피해자들을 한번 죽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준기 전 회장 때문에 우리 국어사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의란 뜻이 언제부터 추정, 추측 이런 뜻과 같아지게 됐습니까? 김 전 회장의 입장은 사실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하. 객관적 사실관계 행위만 인정할 뿐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 A씨를 상대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하고 2016년 11월 이후로는 5차례 성폭행합니다. 결국 2018년 1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데 네. 가사도우미 A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별장에서 1년 동안 자신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고 주로 음란물을 본 뒤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하.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죄질이 안 좋아요, 진짜. 한 명이 아니죠. 김 전 회장은 여비서 B씨를 상대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함으로써 2017년 9월 이 여비서 B씨로부터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데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던 여비서 B씨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죠. 그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너는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 말라라고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김 전 회장이 미국에 머물게 되는데 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동의한 줄 알았다는 김준기 전 회장의 얘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게요.
피해자들의, 특히 피해 여성의 그 얼마나 이것도 털어놓기 힘든 고백이었어요. 그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피해를 당했던 여성 중에 가사 도우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옆에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해야 된다고 저녁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자꾸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근데 안 안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 사람 말을 거절을 못하거든요. 거절을 아니 못해요. 평상시에도 집이 분위기가 누가 뭐 와도 다 그냥 절절절 매는 그런 상황이고 야하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면 잡아 안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행까지.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완전히 신사가 된 거예요. 또 보름쯤 지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번 그것도 저녁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한마디로 늑대와 신사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가사도우미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이 성폭행을 한 후에는 정말 점잖은 신사로 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평소에 자신과의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김 전 회장이 거실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자신을 성폭행하는 일이 잦았다는 이건 건데요. 진짜, 아우, 정말 진짜. 평소에 그렇게 음란 비디오를 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컸을 텐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분이 받았을 충격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 A씨가 녹취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세상에. 가만히 있어 등의 육성이 담겨 있는데 사실 가사도우미가 처음부터 자신의 고용인인 김 전 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할 생각을 하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맞아요. 본인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네요. 녹취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합리적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동의한 줄 알았다는 김준기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그동안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판례를 확립했는데 그 취지가 조직 내 상급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을 때는 사전에 두 사람 사이에 상당 기간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즉, 이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 사실 피해자분들한테는요, 이 재판이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에 불과한, 아직 재판 선고도 안 났어요. 사실 이분들은 그동안 그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김준기 전 회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위 같은 사람을 우리가 계란으로 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되자 2017년 7월에 이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건너편에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쭉 부인을 해왔는데 네. 6개월마다 이제 체류 연장 신청서를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건을 무효화시키고 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다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가사도우미 이 성폭행하고 여비서 추행건을 바로 기소 중지 의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은 저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예상은 뭐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신사와 늑대로 이렇게 변하는 전환 스위치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금방 이렇게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내면적으로 자기는 그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쇠뇌를 쭉 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법부가 단죄해 주기를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 씨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요. 불쑥 이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예, 다름 아닌 국민 MC라 불리는 방송인 유재석 씨입니다. 아하. 유재석 씨는 요즘 이제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죠. 바로 어제였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요. 이 유산슬의 콘서트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난데없이 김건모 씨의 이 성추문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게 된 겁니다. 아니 느닷없이 자신이 유재석 씨가 저 김건모 씨 그 성추문과 관련 없어 이걸 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유튜브 채널이죠. 김건모 씨의 성추문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매체에서 다시 한번 성추문 연예인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요. 한 여성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얘기했고 바른 생활 이미지라는 이런 키워드를 명시를 했는데 이 예능에 출연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면은요. 그 누구나 쉽게 유재석 씨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 씨의 이름이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또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아하. 기사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유재석 씨의 이름이 오르다 보니 관련된 의혹도 하나씩 제기가 됐고요. 이날 현장에서 사실 기자들이요. 먼저 질문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유재석 씨가 기자회견 끝날 무렵 마지막쯤에 스스로 먼저 이런 일이 있고 아침부터 많은 이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냈던 자청했군요. 겁니다. 네, 자청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먼저 기자들 앞에서 밝혔어요. 사실은 여러분 유재석 씨가 바른 이미지라는 거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스캔들이 없었던 진짜 그런 연예인으로 꼽히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대체 그런데 관련해서 유재석 씨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폭로가 나왔길래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나 기획사나 네네. 심지어 연예 기자들까지도 네. 다 한 통속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네. 굉장히 바른 생활.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이미지가 네. 방송에서 이미지와 너무 다른 네. 모습이라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바른 생활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윤성 교수님, 사실 저희가 저 유튜브의 대화를 다 들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이 있고, 아니, 여기까지만 했는데 무슨 유재석이 뭐 연상돼요? 사실 저기서 그 해당 예능 프로그램 이름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듯한 이미지, 바른 생활 이미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 반듯한 이미지? 이거 누가 봐도 유재석 아니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그 팬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쫙 이렇게 깔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 생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연예 생활을 해 오면서 그리고 이 어떤 스캔들하고 연관이 되지 않고 사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 연예 그 활동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바른 소리를 갖다가 하고 네. 또 그런 여러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겉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뭔가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바로 유재석 씨 이름을 실시간 검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지금 아마 저 세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갖다 풍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어떤 그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기화 아나운서, 유재석 씨 입장에서는 어제 그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원래 어제 기자회견 자리는 자신의 1집 콘서트 기자회견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말미에 앞서 우리 안진용 기자님 말씀처럼 말미에 이 얘기는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했던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유재석 씨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실시간 검색에 오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려의 연락이었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물론 아닙니다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런 기회가 어쨌든 기자회견 자리가 생겨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점잖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요즘 유행 역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타짜 원의 그 곽철용 대사로 치면요. 이봐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딱 이 얘기를 가로 세로 연구소 측에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폭로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진행하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이 성립할 그 여지를 조금씩 이제 비껴 나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하지만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대중이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가 말 그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가 생명이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대중들 사이에서 그렇다라고 인식이 돼버리면 사실 연예인 생명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계에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이건 무분별한 폭로 아니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유재석 씨를 아끼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 아니었어. 거봐 아니잖아. 유재석 씨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당 프로그램 이름이 나온 다음에 유재석 씨는 저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나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 또 이게 불똥이 튈 것 같기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관련 기사의 댓글에 보면은 누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좀 바른생활 이미지 아니었어 하고선 또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무슨 있거든요.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뭘까요, 진짜. 네,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이 폭로라는 게 얘기가 됐을 때 어떤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 MC 유재석 씨였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욱더 일파만파 번졌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슈성으로 계속 이렇게 소비하려 든다면은 제2, 제3의 이런 유재석 씨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유재석 씨 입장에서는요, 박성매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 이제 가수로서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이 곡도 내고 이 콘서트도 하는 진짜 좋은 일 와중에 이런 일 악재를 만난 거잖아요. 네. 유재석 씨 입장에서 혹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법적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피해자 특정입니다. 즉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물론 이름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 발언이 해당 예능 프로그램 멤버라고 했으면 특정 소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특정 소수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에는 멤버 외에도 게스트들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는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또 그런 게 있군요.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요, 강용석 변호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건모 씨는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갑자기 유재석이가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저희가 언제 유재석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유재석하고 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가 없고 진짜로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네. 전혀 관계가 없고 괜히 유재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뉴스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글쎄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준영 기자님? 일단 이 방송, 특정 방송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용석 변호사도 유재석 씨와 연결지을 고리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 전까지 이 채널이요. 김건모 씨 관련된 얘기와 직접적인 피해자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지지를 꽤 얻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방금도 기자회견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회견은요. 이미 이틀 전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아하, 네. 마치 이 방송이 본인들의 방송 때문에 기자회견이 열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시간 반 정도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 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재석 씨가 직접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은 그 역시 또 다른 파장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네. 유재석 씨가 이걸 알면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건 그만큼 이번 사태가 가볍지 않고 본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러니까요. 우려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실제로 그런 피해 여성이 있다면요. 강용석 변호사는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 네.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여성과 얘기를 해서 고소를 하게 하거나 고발을 할 일이지 방송을 통해서 먼저 이게 폭로성으로 얘기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김건모 씨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김건모 씨는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김건모 씨 측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그냥 법정으로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만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좀 팬들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건모 갤러리라는 이 팬클럽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네. 네, 기자회견 촉구 성명문이었는데요. 어허. 물론 김건모 씨가 이런 일을 했을 거라 믿지는 않지만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좀 김건모 씨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모든 의혹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백함을 주장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심정은 이해되고 팬들, 그러니까 김건모 씨를 아끼는 팬들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김건모 씨 입장 좀 밝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뢰한다라고 일단 먼저 신뢰를 보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마치 덜불처럼 지금 번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참담함을 느끼는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김건모 씨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네. 사실 이 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잘못되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 대리만족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 가수라고 하는 김건모 씨의 팬들이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만족감을 지속시켜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이제 참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어떤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지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진짜 그 진심이 느껴져요. 오랜 기간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국민 가수, 진짜 국민 가수란 명칭 붙였잖아요. 아깝지 않았잖아요. 김건모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억되길 보세요. 간절히 기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경찰서에서, 지금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좀 밝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네. 지난해 9월로 이제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서울의 한 여의도의 도로에서 최민수 씨가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로 이렇게 입건이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은 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를 모욕한 혐의도 포함이 돼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오늘 그 두 번째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최민수 씨가 이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오늘 선고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항소심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피고와 검사 측에서 제기를 했던 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확정하게 된 거겠죠. 네. 항소심 재판, 혹시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까지 다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 뜻이 있다고 봐요. 쓴 잔을 마시던 아니면 뭐 달콤한 잔을 마시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아침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제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편안하게. 일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슬퍼요? 소감 한 말씀. 슬프냐고? 소감 한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연말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이런 걸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또 크고 작건 간에 올해 있었던 힘든 일이 또 내년에도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희망이나 어떤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또 이 밝은 또 내년을 다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기자한테 농담 던지는 거 들어갈 때도 농담 던졌고요. 또 나와서도 이제 그랬는데 뭐 그건 변치 않습니다만 지금 양지민 변호사님 상고하지 않겠다. 즉 대법원까지 안 가겠다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도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본인은 항소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면서 본인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심 사실심이라고 볼 수 있는 2심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고 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검찰도 아마도 그대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항소심 선고 후에 최민수 씨 표정 1심 선고 때와는 좀 달라진 면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1심 선고 후에 최민수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저 때는 좀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안지준 기자님. 그런데 오늘 항소심 선고 때는 물론 짐짓, 뭐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웃는 모습까지 하고 그랬어요. 혹시 부인 강준 씨의 코치가 좀 있었을까요? 여보 제발 오늘은 부드럽게 가자. 응? 부드럽게 가. 혹시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강준 씨 성격상 부드럽게보다는 오히려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인터뷰 중간에도 손가락 욕을 했다 이렇게 본인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최민수 씨는 연예인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화가 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앞선 보면 의상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서는 네. 법정에 출두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말쑥한 차림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판결은 이걸 다 감내해서 받아들이고 향후 다음 활동을 도모하겠다는 네.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본인 말처럼 대법원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당분간 자숙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요 진짜 이 뉴스파이터 장안의 화제가 되는 코너입니다. 고소남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민 소개해주는 남자 고소남 김기혁입니다. 자, 네. 오늘은요 한 예비 신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고민 글입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해요. 제가 평소에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오곤 했는데요.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서 파혼을 통보받아서 대박 사건. 안녕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여성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비 신부는 29살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양가 상견례를 하고 이제 결혼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결혼을 좀 앞두고 있었다고 네. 하는데 남자친구는 32살 직장인이었고 첫 만남 이후로 뭐 특별히 싸우거나 뭐 이런 다툼이 없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아하.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 청소가 다툼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글을 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청소를 하면서 푸는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일단은 집에 오면 딱 청소기를 이제 돌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집안을 막 정리정돈을 하면 뭔가 상큼한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 남자친구는 정반대인 겁니다. 청소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뭘 먹는다라고 하면 그 그릇
먹고 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요. 세상에. 집안을 완전히 와, 엉망으로 진짜 우리 만들고. 사포가 선생님 잘 그렸다. 저 정도 상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는 네. 저렇게 집안을 ong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내는 스타일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대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김경 아나운서한테 넘겨보겠습니다. 네, 뉴스파이터의 소극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남자친구 역할은 제가 하고요. 네. 여자친구 역할은 양지민 변호사께서 아하, 네.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화를 하는 상황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네. 예, 휴대폰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연기를 해주시죠, 양지민 변호사님.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자기야, 난데 오늘 내가 자기 집에서 좀 치킨 시켜 먹고 놀아도 될까? 괜찮지? 아,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일단 알았어. 자, 몇 시간 뒤의 상황입니다. 나 왔어. 어머, 이게 뭐야? 뭐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치킨 먹고 놀고 있는다고. 아니, 치킨 시켜 먹는 건 좋은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닭뼈 다 널브러져 있고 이걸 나보고 치우라고 그냥 둔 거야? 아니, 그럼 닭다리 조각이라도 남겨놓든지 다 먹고. 닭다리를 안 남겨놨어요? 양심도 없네. 아니 먹고 바로 안 치우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또 잔소리를 해, 너는. 아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결혼하면 진짜 너는 이 부분이 안 맞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정말 맨날 나한테 눈치 주고 네. 결벽증 티내면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나보고 결벽증이라는 거야? 이야. 그래, 그렇잖아. 결벽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을 향해서 양지민 변호사님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 여성은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본인의 집을 어지르는 거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사실 여자친구 집까지 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본인이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자친구를 결벽증 환자 취급을 하니까 네. 당연히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겁니다. 네. 내가 오빠 집 정리해줄 때는 좋아했으면서 왜 본인이 먹은 거는 못 치우냐. 그리고 1년 넘도록 내가 참고 지냈는데 나한테 아하. 너무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 들은 남자친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했죠? 김계란 아닙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저 같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하. 이 남자는 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박차고 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이고. 그 뒤에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한다니까요. 너랑 결혼 못하겠다. 대박 사건! 나 너무 안 맞아서 숨 막힐 것 같아. 우리 끝내자. 여기서 끝내! 이렇게 파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파혼 사유가 된다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부당하게 파혼, 즉 약혼을 해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약혼은 혼인과 다르게 특별한 절차가 없죠. 혼인은 혼인신고가 있는데 약혼은 특별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약혼을 성립했는지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상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예약해둔 상태라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는데 이 사건도 상견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은 성립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해야 하는데 통상 부당한 약혼 해제 사유로 거론되는 사례들이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결혼을 미루다가 파혼한 경우 너무 많은 지참금을 요구함으로써 파혼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종의 생활 방식의 차이를 들어서 파혼을 통보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약혼 해제를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성 고민 끝에 이 여성도 나도 파혼할 거야 하고 고향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면전에서 이 파혼 소식을 전하기로 내려가는 길에 또 글을 올리셨대요. 정말 안타까운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김기현 아나운서. 여자친구한테 결벽증이 있어서 김기현 아나운서한테 이게 뭐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근데 정말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결벽증이라면 그리고 또 잔소리까지 막 해댄다면 그거를 다 맞추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찬물 더운 물 가리쳐집니까? 네. 제가 결벽증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까지 깨끗한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맨날 자기만 점수 따고 좀 얄미워요. 나도 좀 점수 따볼라 했더니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지훈 기자님, 이 해당 사연 접하고 많은 분들도 글쎄요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 글이 올라왔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남자가 너무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반대로요. 너무 깔끔하게 사는 것도 주변 사람 숨막히게 한다 얘기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건요. 이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연애 때보다 훨씬 더 함께 있는 시간과 공유하는 게 많아지는데 맞아요. 그때 문제가 생길 바에 지금 오히려 파혼하길 잘했다라는 의견이 누리꾼들도 오히려 더 많이 지지를 보내고 세상에 있습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너무 황당하잖아. 이런 일로 파혼까지 간다는 게 그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겁니까?